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호진입니다. 2026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6.3 지방선거인데 선거일 180일 전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셈법 속에 매번 출마 예정자의 선거권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국회에 맡겨두지 말고 법적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쇼에선 앞으로 선거구 획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새해 첫 좌우지간에선 G1 뉴스가 실시한 지방선거 단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의 향방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에 강원도 힘찬 비상을 기대하면서 도내 주요 인사들 자리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는 신년 특집을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2026년 강원도 도약의 열쇠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연초라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도민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전해주시죠. 네. 네, 도민 여러분, 드디어 또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강원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외지인들이 와보면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여기 살아가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좀 체감할 만큼 바뀌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실제로 느끼실 수 있도록 뛰어야 될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토마처럼 힘껏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네. 도지사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도민 공모를 통해서 네. 도정의 방향과 의지를 담은 사자성어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습니까? 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도민들께서 예. 직접 응모를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심사를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동주공제다. 예. 동주공제. 5월 동주가 아니고요. 예. 그거는 왼수들끼리 같은 배를 탄 거고, 이거는 같은 배를 타고 동주, 공제, 함께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간다. 요즘같이 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했을 때 좀 가장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힘을 모은다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제가 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뭐 실적을 내니 어쩌니 해도 도민들께서 알아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공감 행정을 해보자, 이거를 지금 모토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첫 출근한 날부터 이 도민분들을 찾아서 그때 기초연금 신청하는 거를 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같이 도와서 신청서도 작성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강원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사상총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상 최초로 10조 원.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많은 부산, 인천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인천은 6조 받고도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강원도는 10조 원. 이렇게 이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확장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거를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집중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그럴 생각이고요. 10조를 따서
지금 미래산업 분야에 1조, 그다음에 중요한 뭐 길 닦고 하는 SOC 분야에 2조 4천억,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우리 도민들의 보건복지 분야에 2조 8천억, 이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첨단 산업 예산이 1조 원 넘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강원도의 7대 미래 산업이죠. 반도체라든가 네. 수소, 네. 바이오 이런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강원도도 이제 미래산업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도체, 언제 강원도에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불모지에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 12개 사업에 총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바이오, 작년에 그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죠. 예. 이것도 키워나가는데요. 무려 36개 사업에 4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미래차 분야가 있습니다. 원주 횡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미래차 분야에도 12개 사업에 2,4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뭐 각 분야별로 웬만하면은 뭐 2천억, 3천억, 4천억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1조가 미래산업 분야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아무것도 없는 데서 12개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단건이 아니고 이런 거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이 전주기를 전부 아우르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도로와 철도 등 요 SOC 교통망 개선에도 도민들 관심이 높거든요.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사 비제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죠. 네. 기대 효과와 함께 향후에 좀 과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원도에 철도가 없는 곳이 하필이면 유일하게 홍천군뿐이었습니다. 예.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홍천군, 강원도에서는 군 단위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에만 기차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년 수건 사업 이것을 이번에 이제 해내게 됐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서울까지 금방 갈 수 있죠. 1시간 30분대에 갈 수 있죠. 저는 그것보다도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생기면 이 철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2만 명이 홍천에 올 수 있습니다. 2만 명? 그게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버스 500대입니다. 40명씩 타는 대형 버스 500대가 매일매일 홍천에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유입 인구를 관광객들을 가지고 거기서 산업도 관광도 키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천이 종착역이 아니고 춘원선, 춘천에서 원주를 가는 기차까지 이제 이게 놓여지면 홍천이 가로 세로로 철도길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도 좀 있기 마련이죠. 특히 그 1년 넘게 국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게 법안을 국회에다가 냈는데 예.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서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 해준다고 해요. 여당도 야당도. 예. 그러네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가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믿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이 강원도 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가 대선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또 5극 3특 특별자치도 키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곧 조만간 통과가 될 거다 확신을 하고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몇 달이 그냥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도민분들께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또 국회를 지난번 몇 년 전에 했듯이 또 올라가서 으쌰으쌰 해야 되고 도민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노래를 골라오셔서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네네. 네, 이슈 토크 히트송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2026년 강원도 도약의 열쇠는 이었는데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습니까? 올해가 적토마의 해라면서요. 말의 해. 예. 그래서 가수 이적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좀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올 한해도 또 부지런히 많은 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6년 붉은 말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추진력으로 우리 모두 힘차게 뛰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슈 토크 첫 시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경호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올해는 복지와 노동 등 민생 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플러스에선 신년 특집으로 2026년 알아두면 쓸모있는 4가지 제도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새해 달라지는 점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시급은 1,32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215만 원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탄력적 접근을 한다라든가 기업 재입 부담을 주지 않는 좀 점진적 인상을 한다라든가 노사 양측에 주는 이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최저임금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점 두 번째, 아동수당 확대. 기존 매달 10만 원씩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을 올해부턴 연령 기준을 매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지급하는데요. 또 지방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따져보면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특별 지원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로 수령할 경우 월 12만 원에 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월 13만 원, 수도권 지역에 비해 연간 36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과연 지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인구 감소 대응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점 세 번째, 10시 출근제 도입.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는데요.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 삭감 없이 정부가 사업주에게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급여 상한액을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미 3년 전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해왔고 올해부턴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다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일 과정을 병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장직이나 교대직처럼 제도 적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직종의 경우에는 직종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격차를 어떻게 보완해 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봄 친화적인 시간권을 확장하는 정책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때를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점 네 번째, 스마트폰 금지법 시행.
최근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와 학습 파괴 사례가 잇따르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학생의 자율성과 교사의 수업권 등 스마트폰 수거 방식과 사용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실 내 갈등을 완화할 교육 당국의 현실적인 지침 마련과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변화가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지는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많이 도입되기 바라며 새해에는 모두가 더욱 살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2026년 새해 첫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봐도 똑부러지는 분이죠. 행동하는 젊은 보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오늘부터 진보 쪽의 패널로 합류한 뉴페이스입니다. 기성 정치를 뛰어넘어서 열정과 패기로 청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젊은 진보 변용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워낙 좀 파이팅이 넘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상대 진영의 패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제작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꿰차셨어요. 변용대 청년 대변인님. 각오를 굵고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청년대변인 변용대입니다. 새해 신년을 우리 좌우지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알차고 유익한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무난하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좌우지간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방송에서는 새해 맞아서 2026년 지방선거 단독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뉴스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해 좌우지간 첫 번째 시간은 새해 강원 지선 민심은 이란 주제로 한번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강원도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방송이 실시한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출마가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 중에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김진태 지사가 35.7% 가장 높았고 이광재 전 도지사 27.7%,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2.7%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이게 과반이 넘는 수치가 나오죠. 네. 김진태 도지사를 상대로 한 우상호 정무수석, 이광재 전 도지사의 양자 대결에선 각각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보수 진영인 강원도가 뒤집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강원도지사 선거 역대 9번의 선거를 보자면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9번의 선거였는데 진보와 보수를 나누자면 진보를 왼손, 보수를 오른손에 꼽아보겠습니다. 1기 최각규, 또 민선 5기 이광재, 민선 5.5부터 6, 7 최문순 5번의 진보 도지사가 탄생했고요. 보수 도지사는 민선 2, 3, 4기 김진선, 또 민선 8기 김진태, 이렇게 오히려 지금 평가를 보자면 도지사 측에서는 진보를 선택한 축이 더 객관적으로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러한 현상 속에서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는 현역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한번 현역이 되면 도지사는 3선을 유지한다는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의 지형이 지금은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강원도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분석적이셨어요. 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으로 아주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판세에서도 우리 네. 강원도민께서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전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여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단순 합으로 과반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현역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당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권 여당인 이재명 정부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더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당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과거 김진선이나 또 최문순
그 도지사인 경우에는 네. 여당 프리미엄 없이 야당인 상태에서 현역 프리미엄만 갖고 승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았어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9.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어요. 뭐 두 분의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어떤 출마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변 대변인님 당에서 오가는 얘기나 관측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제 개인적인 관측을 좀 해보자면은 예. 이광재 전 지사 현 분당 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지가 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예. 지역위원회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호 현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의 스킨십을 좀 늘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래도 정부 요직에 있었던 만큼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정무수석에서 열심히 활약했던 그런 역량들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고도화를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출마를 좀 선언하시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광재 위원장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광재 위원장은 아직 그 분당 위원장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네. 강원도로 리턴을 안 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업무 파악을 하는데 또 도지사 선거를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지사 선거는 강원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강원도지사 선거는 우리 강원도의 선거지는 메뚜기 정치인들의 휴식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 우상호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강원도에서 졸업도 못하고 전학을 갔어요. 서울로.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다고 강원도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몇 년 다녔다고 강원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본인이 정치를 17대, 16대 국회부터 한 20년 이상의 정치를 서울에서 하는 동안 강원도에 어떠한 도움을 줬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께서도 지금 분당갑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강원도지사 선거를 나오려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충돌 지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는 지역이 없는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좀 못을 받고 싶습니다. 강원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출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가 강원도를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느냐를 우리 도민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한 게 없다라고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량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바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하고 통과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1호 공약으로서 그 통과되는 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 방송 직전에 방송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국회 앞에 가서 천막 깔고 으쌰으쌰해서 겨우 통과가 됐는데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때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가 되면서 정치권하고 동떨어져 있던 위치였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당시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당에 요구했던 다양한 요구사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는 평화특별자치도였고요. 그 국민의힘이 말한 거는 경제특별자치도였고 결국 법안은 경제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논의의 대상에 올린 것은 이광재 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결심이 없었더라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특별자치도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 대선에서. 일단 진행하시죠. 결과적으로 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법안은 이광재 지사의 출마 배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특별자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에 강원도 고성 지역에 북한하고 공동으로 통치한 걸 만들고 그 조약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그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폐강지, 접경지 또 동서 내륙권 등등을 나눠가지고 환동해권 네 가지로 나눠서 경제특별로 해야 된다는 경제특별자치도법이 필요한다고 한 거지 특별자치도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평화특별자치도법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가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경제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자치도에 어떤 개념을 입히느냐는 그때 당시에 논의되던 개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그럼 민주당 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요? 전 둘 다 나오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 사람.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고 강원도와 강원도 도민들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선이 어디 있고 예를 들어서 양구에 있는 그러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이런 내용 횡성은 어떻고 인제는 어떻고 환동해권 어떻고 접경지 어떻고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후보자들이 부랴부랴 나오면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둘 중에서 한 명만 꼽으라면? 둘 중에서요? 네. 둘 중에 우상호, 이강재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또 상관이 보여집니다. 없다고 보이세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정당 지지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지원방송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2.1%, 국민의힘 34.8%.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높았어요. 변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집권 여당으로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기회를 많이 받은, 그러니까 아까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보여줬던 성과, 외교, 그리고 안보,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중앙정부가 이 합을 맞춰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앞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원도에서 여론조사가 낮게 나온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우리 변영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에, 작년 6월 대선에 이미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강원도 득표율이 47.3%, 이재명 후보 강원도 득표율이 43.95%,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6개월이 지나고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실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안에서는 득표율이 못 나오는 것은 지지율이 못 나오는 것은 이건 강원도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나이에 따른 지지정당 결과도 좀 볼까요? 30대에서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70대 이상 고령층하고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우위를 점했단 말이죠. 다만 보수세 강했던 60대는 양당 지지가 좀 엇비슷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70대 이상의 1940년에서 1950년대생 분들은 예. 그 민주화 이전의 산업화를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해온 정권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을 좀 바라시는 것 같고요. 60년대생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60년대 60대생, 50대생, 40대생을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86세대라 그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또 60년대생, 80년대 대학을 다니는 60년대생 이분들이 30대일 땐 386, 90년대 그랬고요. 또 40대일 때는 486인데 네. 지금 이분들이 60대 이상이 되면서 그 정신을 그대로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고 40대, 50대도 비슷합니다. 제가 공사학번인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운동권 총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막 주입했거든요. 그게 직장 생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특히 30대 중반까지는 이른바 MZ세대라 그래서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요. 본인 스스로가 직접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보수 정권에 대해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통계학에서는 연령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고령일수록 보수를 지지한다는 이론 역시 있기 때문에 이 60대 분들의 이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의 경합 수준으로 온 것은 저는 분명히 고무적이라고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공들이고 있는 세대인 청년 세대에 대한 지지가 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그리고 일자리, 취업, 창업 이런 것들에 정책적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 초반 판세고 또 지선까지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했던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번 강원지선의 관전 포인트 변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죠. 먼저 대변인님.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에 악재들이 좀 터지고 있죠. 예.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해야 된다. 조사 이후에 처벌할 것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처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들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께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뢰 가능한 결과가 좀 나와주면 지금 여론조사대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겸손하고 좀 더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공천 헌금 문제가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도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상호 그 후보자나 혹은 이강재 후보자나 둘 다 17대부터 20대 언저리까지 국회의원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이 공천헌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 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여당에서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되게.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 1조 8천억 원의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산업체한테 계약한 돈도 못 주고 있어요. 이러한 와중에 정부 여당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전 포인트는 무조건 인물론이죠. 왜 인물론이냐 하면 여론조사할 때는 이 사람이 전과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이런 논란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이름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선거에 대한 그 지표가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전과가 있냐 없냐. 이광재 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전과는 강원도 선거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 도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 서면이 나오는 순간, 선거 자료가 나오는 순간 이런 전과가 있었어. 이런 논란이 있었어? 다들 놀라실 주시죠. 것이다. 이게 인물론이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 변수가 있다면은 국민의힘이 전혀 지금 계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과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는 그게 어제 사과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명시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까지는 네. 얘기를 했죠. 윤석열 예.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지원 여론조사에서 이 계엄이 유권자 선택의 60% 이상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네. 내 이 투표 행태에 있어서 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내 유권자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하신 도민분들이 60%가 넘으세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서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은 좀 더 처절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절연한다고 발표를 하면 국민의힘이 선거를 다 이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에게 했으면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어제 진정성 했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표문을 보면 사과도 들어가 있고 반성도 들어가 있고 잘못된 수단이었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더 부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네. 더 사과해야 국민들께서 된다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교육감 선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는. 예. 강사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18.3%, 신경호 현 교육감 17.5%,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11.6% 순이었고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역시 44%. 교육감 선거는 뭐 매번 부동층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깜깜이 선거 논란 계속 있어 왔는데 절반에 가까운 부동층이야 뭐 그러느니 하겠지만은 현역 프리미엄이 강한 교육감 선거에서 신교육감의 지지율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법 리스크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법 리스크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 선거도 보수와 진보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김진태, 우상호, 또 이강재를 댔을 때 우상호랑 이강재가 합친 게 절반이 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지금 이 표를 보더라도 유대균 후보자가 보수 쪽 후보자로 구분이 되는데 유대균 후보자와 신경호 후보자를 합치면 강사명,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강사명 후보자를 10% 이상은 훨씬 상회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역시 공부를 시키는,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감을 원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44%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역시 교육감 선거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는 관심이 없는 깜깜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님? 저도 뭐 강사명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차 범위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게 후보 단일화라든지 선거까지의 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또 44%에 달하니까 이 구간도 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빅3 한번 볼까요? 춘천시장 선거 현직인 육동원 시장이 32.4%,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 17.4%, 이재수 전 춘천시장 10.7%, 김진호 춘천시 의장 7.8%, 그리고 허소영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가 각각 7.1%, 원선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5.7% 순이었습니다. 육동원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20%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왔어요.
변 대변인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역 시장 육동환 시장님의 평가가 이제 긍정 평가가 높고 여당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많은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동환 지금 제일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육동환 후보 시장이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아마 다른 분들의 지지를 좀 많이 흡수해서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선거 때 400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육동환 시장께서 하신 시정평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빅3 기초단체장 선거 조사를 해준 지원 방송국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러한 예. 조사가 작년 추석 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아무 조사가 안 나와서 너무나 깜깜이었어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해준 지원 방송국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육동환 시장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아진 거는 국민의힘의 그동안 전략적 패착이었다 봅니다. 현수막에다가 육동환 시장에 대한 그 비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실명을 쓰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역풍을 맞췄다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특이한 거는 후보자들의 그 직함입니다.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모두가 다 정치적, 정무적 직함을 썼어요. 뭐 어디 당 부위원장, 뭐 어디 당 정책위 부의장. 근데 시민들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뭘 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75명을 임명했습니다.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 정강렬이라는 후보자는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강렬 후보자가 강원도 부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무적인 직함을 안 쓰고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썼다는 게 그러한 타이틀이 좀 눈에 띄고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춘천시장 선거하고 달리 원주시장 선거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 벌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원광수현 원주시장 35.5%,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전 도지사 비서실장 33.4%, 광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11.7% 순이었고요. 원광수 시장하고 구자열 전 비서실장의 양자 대결, 원광수 40.2%, 구자열 47.9%로 구 전 실장이 7.7% 차 오차 범위 내 앞선 것으로 나왔어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주시장 선거는 지금 선거 시작 전부터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정도로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마을 청년회에서 어떠한 마을에 대해서 과일을 돌리면서 상당한 금액의 과일을 돌리면서 원주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준 거다라고 말하면서 돌려서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18개 시장 군수 후보자들의 TV 토론회를 지난번 선거에서 다 봤는데 원주시장 선거 TV 토론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도 원광수 후보자, 구자열 후보자가 붙었는데 이 TV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구자열 후보자가 높았는데 TV 토론회를 한 두세 번 하지 않습니까? TV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원광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주시장 선거에는 TV 토론회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이전 선거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 대결에서 이전에는 현 시장이 7% 정도의 넉넉한 승리를 보였는데요. 사실상 그 구자열 전 비서실장이 후보로 결정되면은 리턴 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7% 이상의 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의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역 프리미엄에 더해서 전 지지율이 좀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원주 시민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릉도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후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원 8시 뉴스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앞서 지원방송의 여론조사 중에 정당 지지율로 강릉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0.7%, 국민의힘 지지율 35.5%, 보수의 성지라는 강릉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변 대변인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원 여론조사에서 가장 놀란 결과였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해도 권성동 의원을 선택해줬던 강릉 시민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평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선 중진 정권의 핵심을 보유했다는 자부심에서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을 우리 강릉 시민분들께서 엄혹하게 심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영동권 최대 도시인 강릉의 위상이 새로이 세워지는 선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교유착을 정경유착으로 잘못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정교유착, 정교유착입니다. 네, 통일교 문제인데 통일교 문제 불똥 어디로 쳤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쳤어요. 민주당에 16명의 관련자가 있다. 현직 장갑급만 4명이 있다라고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다려봐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릉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작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낮게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강릉에 계시는 많은 관련자분들이 좀 겸허하게 이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또 강릉 시민들의 그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서 이거는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지금 8시 뉴스 통해서 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나올 텐데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변 대변인께서는 두 분 그 어떤 후보가 1위 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예상 어떤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 거론이 되고 있지는 모르겠어서 지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지지율의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강릉에서 어렵게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동지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선두가 누구일까 보다는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타이틀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몇 프로가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 이해훈 전 국회의원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해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해훈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이러한 김한근 전 시장은 과연 몇 프로를 받았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 지원 8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는 이번에도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 네. 변호사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개특위 위원장만 선정이 됐고요. 정개특위가 좀 발빠르게 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인원수를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도의원에 대해서 그 구를 묶어서 할 것이냐, 군을 묶어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과 플러스해서 지방선거, 특히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지금 공천 헌금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의원, 도의원 나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후원금을 낸다? 공천 헌금을 낸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2006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구 획정 언제 나올까? 더 이상은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기대도 안 됩니다. 3월 초쯤에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가장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가지고는 국회가 열려가지고 정개특위가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생 법안이라든지 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네. 양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가 복구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국민의힘이 그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 언제 통과됐는지 아세요? 12월 2일 통과됐죠. 기한 16년 만에. 왜 그런지 알아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으니까 협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10몇 년 동안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있으면서 예산도 발목 잡고 법안 다 발목 잡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봤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열어가지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단독으로 본회의 열어서 이것저것 다 통과시키는데 무슨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까? 이렇게 같이 잘한 일을 같이 잘했다고 해주셔야죠. 국민의힘만 잘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같이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가맹점법 이런 것들에서 다 필리버스터 걸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가맹업법에서 필리버스터를 건 게 아니라 본회의라는 그 기간이 있고 가맹업법 결국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그죠? 필리버스터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럼 민생 법안을 왜 정치적 교착이 있는 법안하고 같이 붙입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이 만큼 민생 법안 떼가지고 따로 본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야죠.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오늘 주제는 새해 강원지선 민심문이었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볼게요. 강대기 변호사님. 네, 전과가 있는 사람은 뽑아줘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인물, 둘째도 인물, 인성이 곧 능력이다라고 지방선거 한 줄 평 하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부연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전과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4개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평소에 살아온 지표는 그 전과 혹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이 선거 공보물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변인님. 네, 저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골랐습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내란이 청산되고 민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 복구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과를 말씀하셨는데
전과 없는 대통령이 지금 몇 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란이 반드시 청산이 제대로 되어서 다시는 내란 청산은 언제 되는 거예요?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좌우지간 강원 중원의 젊은 피를 수혈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늘도 치열했는데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썰전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강대규 변호사, 변용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 소식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대비하셔야겠고요. 또 동해안과 산지에는 2주째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 산불과 화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희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